어서 들어오세요. 아름다운 소리책방입니다. 오늘은 2004년 이호석 문학상 수상작품집에 수록된 함정임 작가의 소금 한 줌을 읽어보겠습니다.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소금 한 줌. 함정임. 낯선 길을 가다 보면 이 길이 그 길인가 의심할 때가 있다. 초저녁인데도 유난히 어둡고 비바람마저 몰아치는 험궂은 날에는 더욱. 난감한 것은 이 길이 아니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 길밖에 달리 갈 방도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다. 더 난감한 것은 돌아갈 방도가 없는 이 길이 그 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른다는 것이다. 산길로 접어들기 직전 차를 세우고 은수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어야 했다. 시연은 조수석에 던져져 있는 핸드폰을 흘끔거릴 뿐 붙잡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경사가 무척 심해서 핸들에서 한 손을 떼면 차가 뒤로 거꾸러질 듯 위태롭게 느껴졌다. 여름도 아닌데 비는 어쩌자고 주룩주룩 내리는 것인지. 차는 시연이 이 길인가 저 길인가 갈팡질팡 하든 말든 그녀가 작정하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한 거기까지 굴러온 관성대로 가파른 산길을 기어 올라갔다. 오른쪽 저 멀리 불빛이 보였다. 납작해졌던 가슴이 숨을 쉬듯 뛰었다. 시연은 핸들을 붙잡은 손에 한껏 힘을 주고는 엑셀러레이터를 꾹 밟았다. 여기가 맞습니다. 행자의 인도로 시연이 마당으로 들어서자 법당 끝마루에 주지스님이 서 있었다. 시연은 우선 합장을 하고 청주의 지은수 학예사를 아시냐고 물었다. 얘기 들었습니다. 늦으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안 오시는가 했지요. 주지스님은 50대 중반쯤으로 소탈한 인상에 의외로 기골이 장대했다. 시연은 행자와 주지를 앞에 두고 누군가를 찾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런데 다른 스님은 안 계시는지요? 주지는 대답 대신 행자와 법당 쪽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둘입니다. 눈가에 미소년 티를 벗지 못한 행자가 수줍은 듯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키를 쭉 내리며 시연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은수의 말로는 분명 비구니 스님의 암자라 했었다. 우선 비부터 피하고 자동차를 구해보도록 하지요. 주지 스님이 행자에게 우산을 맡기고 우적우적 암자 입구에 지프차 쪽으로 걸어가는 걸 보면서 시연은 겉옷이 거의 젖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시연은 그제서야 저 아래 비탈길에 대각선으로 놓여있는 자동차에 생각이 닿았다. 헤드라이트의 의지에 겨우 산길을 더듬어 왔는데 자동차가 그만 암자 아래 비탈길에서 진흙 구덩이에 빠져버렸던 것이었다. 주지가 지프차를 끌고 마당을 내려가고 시연과 행자가 그 뒤를 따랐다. 행자가 안절부절 못하며 우산을 받쳐 주었다. 두상선이 매우 고와서 시연은 행자를 보는 순간 비구니인 줄 착각했었다. 주지는 힘이 좋았다. 밧줄로 시연의 차를 견인해 마당가에 세워놓는 일을 지푸라기 걷어내듯 거뜬히 해치웠다. 시연이 부탁을 하지도 않았는데 행자는 그녀의 가방을 들고 얼른 마루로 올랐다. 주지 스님이 반대편 마루 끝에서 시연을 불렀다. 차 한잔 하시지요? 시연은 법당 앞으로 해서 마루 위를 발소리를 죽이며 총총히 걸어갔다. 며칠 묵으신다고요? 주지는 어느새 찬물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시연은 찻잔을 들며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다. 며칠이라도 집처럼 편안히 계시다 가십시오. 주지의 전라북도 사투리가 정감이 있으면서도 기품이 있었다.
사실 시연은 비군이 절이 아닌 이상 이곳에서 며칠을 묵을 수 있을까 회의하고 있었다. 주지는 시연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시연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찻잔에 차를 따라 주었다. 시연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하고 주지가 따라주는 차를 거푸 마셨다. 뒷산에서 이름 모를 새가 간격을 두고 울었다. 일단 이곳을 소개해준 지은수 씨와 통화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이곳에 묵으려고 서울을 떠난 것은 아니었거든요.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잠시 이곳에 들르기로 한 것이지요. 시연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담고 있는 고민을 최소화해서 말했다. 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모쪼록 마음먹은 대로 이르시길 바랍니다. 헌데 글을 쓰는 분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주지가 다병에서 손을 떼며 물었다.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니고요. 예술가나 작가에게 글을 쓰게 해서 책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다른 일을 하려고 하지요. 시연의 말이 끝나자 주지가 고개를 뒤로 돌리더니 오른편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다. 100년 전 이곳 풍경입니다.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문필가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지요. 주지가 고개를 바로 세운 다음에도 시연은 계속 액자 속 흑백 사진을 바라보았다. 미당을 아시죠? 시연은 당연히 고개를 끄덕였다. 술에 취하기만 하면 미당의 선운사 동구와 송창식의 선운사를 차례로 읊조리는 동료가 있었다. 그는 막걸리집 여자의 육자배기 가락에 작년 것만 상기되어 남았습니다에 이르러서는 옛 여자에게 못 이룬 춘정에 가슴팍을 거칠게 쓸어내리곤 했고 군가처럼 씩씩하게 송창식의 선운사를 부르다가도 눈물처럼 후두둑 지는 꽃 말이에요. 에 이르러서는 고개를 무릎 아래까지 푹 떨구곤 했다. 그 동료 덕분에 시연에게 미당은 송창식과 더불어 선운사였고 일찍 져버렸거나 미처 피지 못한 붉은 꽃 동백이었고 못 이룬 사랑이었다. 그러면 미당이 죽을 때까지 섬겼던 스승 박한영 선생도 아십니까? 시연은 당연히 고개를 저었다. 주지는 미당의 스승에 대하여 말을 할 것처럼 입을 달싹이다가 다시 입을 꾹 다물고는 가부좌한 무릎에 두 손을 가만히 얹으며 두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찻잔에 번지는 온기처럼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시연은 소리나지 않게 차를 마셨고 주지는 조용히 눈을 떴다. 저 사진은 석전 스님이 이곳에서 법을 이을 때 암자 풍경입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제법 운치가 있었지요. 구도의 열병을 앓던 19의 미당이 저 임자로 석전을 찾아왔던 것이지요. 시연은 가파른 산길의 두려움을 물리치며 끝까지 차를 몰고 올라와 19의 미당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주지의 전언이 시연에게 어떤 계시처럼 아니 어떤 경고처럼 들렸다. 낯선 길을 찾아오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이만 편히 쉬십시오. 시연은 주지에게 합장을 하고 마루로 나왔다. 보슬비가 어둠 속에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다. 보슬비 속에서 행자가 모습을 드러내며 시연을 안내했다. 시연에게는 법당 옆 인욕의 방이 주어졌다. 또 다른 옆은 지게의 방으로 행자의 거처였다. 인욕이라면 욕되는 일을 참는다는 뜻이렸다. 그렇다면 지게라면 계를 받는다는 뜻이렸다. 계라면 계율, 계행, 곧 불법을 충실히 행하고 지킨다는 뜻이렸다. 행자에게 주어질 만한 화두였다. 그렇다면 인욕은 시연에게 주어질 법한 화두란 말인가? 무슨 욕되는 일을 참는단 말인가? 칠흑 어둠도 어둠이려니와
앞산 뒷산 휘몰아치는 비바람 소리 때문에, 비바람 속에서도 흉흉하게 울어대는 이름 모를 새소리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휴게소에서 점심 겸 저녁을 우동으로 부실하게 때운 탓에 허기가 발동해 밤이 깊어갈수록 시연은 무성한 잡념에 시달릴 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시연은 당장이라도 이곳을 떠나고 싶었지만 그 또한 진흙 구덩이에 빠져버린 바퀴를 꺼내려는 일만큼이나 난감한 일이었다. 시연은 주지가 가리켰던 흑백 사진을 선명히 떠올리며 여기에서 며칠 묵어야 한다는 것을 어떤 한계로 느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깜빡 잠이 들었다가 행자의 새벽 예불 소리에 깨고 말았다. 행자야, 저 아래 더덕을 거두거라. 주지는 아침 공양을 마치자 지부차를 끌고 산을 내려가서는 날이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핸드폰이 불통이었다. 행자가 어쩌면 터지기도 한다는 곳에 가서 서성거리며 통화를 시도했지만 신호가 가면 금세 꺼져버리고 말았다. 마당가 가로등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암자 아래 임시로 만들어 놓은 주차장으로 내려가 통화를 시도했다. 산 능선과 능선이 겹쳐져 시야를 트는 지점에 서서 다시 시도해 보아도 소용없었다. 시연은 할 수 없이 핸드폰 폴더를 손바닥으로 접어다으며 바로 옆에 서 있는 고목을 올려다 보았다. 저 아래의 은행나무는 조선 태조 때 심은 겁니다. 아침 공양 때 주지가 언급했던 은행나무가 그 고목임가 보았다. 그러면 1932년, 수령이 600년이 훨씬 넘었겠습니다. 시연이 반듯하게 앉아 대답했고 주지는 시연의 대답에 무엇이든 그렇게 왜고 삽니까? 하고 혀를 찼다. 그렇게 살면 골치 아프지 않아요? 하고 되묻는 것 같았다. 시연은 뭐든 다 그렇게 왜고 사는 것은 아니었다. 한번 들어오면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은 이름이나 숫자들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태조 원년이 그들 중 하나였다. 시연은 오히려 외야 할 것들을 외지 못해 겪는 번거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다. 시연은 송고신을 방해하는 주범이 그 고목이라도 되는 것처럼 고개를 들어 고목의 엄청난 형세를 살피고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넣고 막막히 서 있었다. 그때 행자가 마당가 가로등 옆으로 와서 저녁 공양을 들러 올라오라고 조용히 소리 질렀다. 비가 부슬부슬 뿌리기는 해도 날은 아직 훤했다. 행자와 단둘이 앉아서 말없이 산채식을 했다. 마지막 밥알을 떼어 먹고 물을 부어 설거지를 해 마시면서 행자에게 물었다. 주지 스님은 언제 오시나요? 은수는 꿈에 김경태를 보았다고 말했다. 시연은 산을 내려와 마을 어귀에 닿자마자 허겁지겁 전화를 걸었다. 이모선에 맡기고 온 현우에게 목소리를 들려줘야 했고 암자를 소개시켜준 은수에게 잘 도착했다는 말도 전해야 했다. 백양사 인터체인지를 빠져나오면서 은수에게 암자 가는 길을 묻느라 전화를 했다가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도착해서 다시 건다고 했는데 이틀이 훌쩍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이었으니 몹시 걱정하고 있을 게 뻔했다. 잘 알면서도 안타까워하면서도 보슬보슬 내리는 비 때문인지 산사를 애워싸고 있는 안개와 적막감 때문인지 한번 암자에 들고 보니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들어앉은 듯 혼미해져서 바깥 세상과 통하기 위해 산을 내려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조용한 곳을 찾아와서는 하루도 못 견디고 그깟 전화 몇 통 때문에 하산하려면 뭐하러 그 먼 길을 달려왔단 말인가. 행자 보기 민망한 노릇이었다. 행자는 시험 삼아 시연의 절연 능력을 지켜볼 것이었다. 시연은 답답함을 참을 필요 없이 차를 끌고 후다닥 산을 내려가지 못하는 것이 행자의 시선 때문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렇다고 그로부터 아주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직접적으로 누가 강하게 억압하거나 강요하지 않아도 자기 기만, 자기 함정에 빠져서 스스로를 꽁꽁 묶어두는 경우가 있었다. 암자에서의 시연의 처지가 바로 그랬다. 시연은 틈틈이 가로등과 은행나무 옆에가 핸드폰을 두드려 보는 것으로 통화를 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해소해 보려고 했었다. 과연 통화를 시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번번이 불발로 끝날 때마다 거꾸로 묘한 안도감이 더불어 기이한 위로감이 생기기도 했다. 법당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누워 행자의 미숙한 연불 소리를 듣고 있으면 어미를 찾는 어린 현우의 울먹울먹한 목소리도, 이혼한 뒤 오히려 더 가까워진 현우 생부의 얼굴도, 창립 멤버로 시연을 섭외 중인 다국적 북그룹 멤버들의 자신만만한 눈빛들도 깃털처럼 아련히 허공을 떠다닐 뿐이었다. 정말 경태를 만났어? 시연은 이틀 동안 행자의 새벽 예불 시간에 깃털로 날려보낸 수많은 얼굴들 가운데 경태의 얼굴을 끝까지 쫓고 있었다. 경태 그 녀석이 분명했어. 은수는 마치 길거리에서 우연히 경태를 만난 것처럼 말했고, 시연도 꿈과 현실이라는 간극을 전혀 개의치 않고 은수에게 물었다. 은수에게서 경태라는 이름이 나온 건 아주 오랜만이었다. 잘 있는 것 같았어? 시연은 시동을 끌 생각도 않고 브레이크를 꾹 밟고만 있었다. 그냥 좋은 느낌이었어. 자동차 엔진의 진동에 따라 핸들을 잡은 시연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시연은 시동을 끄고 차 밖으로 나왔다. 올라갈 때는 어둠 때문에 몰랐는데 보리밭이 제법 산 어귀 한 켠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른 아침의 햇살 때문인지, 햇살에 부딪히는 보리의 초록 빛깔 때문인지 시연은 눈이 부셔 눈을 옆으로 돌렸다. 구암사 1km. 그제밤 시연을 이끌었던 나무 편말이 빛바랜 사진첩 속의 이정표처럼 농로와 산길을 가르는 삼거리 모퉁이에 찡박혀 있었다. 수채화 붓으로 그려놓은 듯 삼벚꽃이 산과 마을 곳곳에 청아하게 피어 있었다. 시연이 서 있는 농로 옆으로 도랑이 구렁이처럼 뻗어 있었고, 이틀 내내 내린 빗물로 도랑물이 쿨렁쿨렁 힘차게 흘러가고 있었다. 논에 물을 대고 모짜리를 마련하느라 농부 2명이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 일을 하고 있었다. 다행이네. 시연은 무엇이 밀어붙이는지 아니면 무엇이 잡아당기는지 넘칠 듯 꿈틀꿈틀 나아가는 도랑물의 굴곡에 눈을 주며 덤덤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꿈에라도 경태를 본 것이 언제였던가 헤아려 보았다. 경태는 도무지 꿈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6개월 전, 1년 전, 합정동 절두산 순교성지 언덕에 경태와 나란히 앉아 강물을 내려다보던 장면이 시연이 기억하는 그의 마지막 꿈이었다. 그건 7년 전 경태와 우연히 재회한 후 그가 처음으로 시연을 찾아온 날의 장면이기도 했다. 은수는 경태를 좋아하지 않았다. 한동안 아마 처음 경태와 만났을 고3 때부터 1년간 은수는 거의 매일 시연에게 경태 이야기를 했었다. 경태에 관한 한 은수에게는 못 미칠지라도 시연도 알 만큼은 안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래서인지 정작 은수가 수능 시험이 끝나고 경태를 데리고 학교 구경시켜 달라며 신촌으로 시연을 찾아왔을 때 시연은 경태에게 낯선 기분마저 들었다. 은수가 경태를 입에 올리지 않게 된 것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였다. 경태는 증권회사에 다니던 아버지가 수능 직후 증권 조작 혐의로 구속되면서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바람에 대학을 포기하고 그 길로 지리산으로 들어가 3개월 만에 나타났다. 코수염을 제법 그럴듯하게 기른 경태는 이전에 그가 아니었다. 동공에 허공이 많이 들어차 있었고 목소리는 더욱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리고 가끔 씩 하고 한쪽 윗입술을 치켜 올리며
침을 뱉듯이 웃는 모습이 명치 끝을 자극할 정도로 냉소적이었다. 다 늦게 무슨 양아치 행사람. 은수는 더 이상 경태의 상대가 아니었다. 서로 갈 길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의 착잡함이 냉정함으로 바뀔 즈음 은수는 좀채 경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리고 은수도 시연도 경태를 차차 잊어갔다. 그 뒤 경태를 다시 만난 것은 은수가 아니라 시연이었다. 3년 만이었다. 처음 시연은 경태를 알아보지 못했다. 시연은 홍대 앞 북디자인 사무실 소속 아트북스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고 수시로 인쇄소로 감리를 나가던 시절이었다. 파주에 대규모 북시티가 조성되기 전 거래하던 마포 일대 인쇄 재본 업체들 일부가 비용 절감을 위해 자유로 근처 장항동에 조립식 건물을 지어 이전했다. 시연은 보노보라는 잊혀진 유인원에 대한 포토북을 만들면서 보노보의 몸을 감싸고 있는 털과 주름진 손, 그리고 표현하는 유인원으로 보노보를 다른 침팬지류들과 결정적으로 구별짓는 새카만, 동시에 슬픈 눈빛을 생생히 잡아낼 수 있는 인쇄소를 물어물어 장항동까지 가게 되었다. 자유로와 새도시 사이에 어정쩡하게 끼어 농지로도 원예 단지로도 적당하지 않던 불모에 자갈 바치던 장항동은 장례식장, 파지 하치장, 자동차 중고 부품점 등 서울에서 변두리로 밀려난 온갖 하청업체들의 조립식 건물들이 뒤엉켜 복잡한 단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푹 꺼진 듯 지대가 낮은 데다가 축대를 높이 쌓아올린 옆에 쭉 뻗은 자유로와 새 도시 진출입로와는 딴판으로 골목들은 온통 패이고 휘어 있어서 언뜻 보면 폐허를 연상시켰다. 그러나 막상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사방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로 활기가 넘쳤다. 무엇보다 마지막 유인원의 부스러질 듯 유약한 털과 감정에 호소하는 슬픈 눈빛을 살리는 데는 그곳에 경성 P&L 만한 데가 없었다. 시연은 보노보의 마지막 감리차 경성 P&L에 들렀다가 맞은편 파지 공장에서 나오던 경태와 마주쳤다. 시연은 인쇄소 앞 주차장에 세워두었던 자동차에 타기 전 최종 OK 인쇄지를 펼쳐들고 석양빛의 유인원의 털과 주름, 눈동자의 인쇄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었다. 눈빛이 참 슬프네요. 고개를 들어보니 경태가 작업복에 온통 파지 조각들을 매달고 서서 큰 눈으로 시연을 삼킬 듯이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그의 등 뒤로 시경자원이라는 간판이 눈에 띄었다. 동료 둘이 그 간판을 지나 경태에게 다가왔다. 경태는 동료들과 함께 시연을 장례식장 맞은편 할렐루야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동료들은 시연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하루 종일 종이가루를 먹었으니 기름으로 내장을 씻어줘야 한다며 삼겹살에 소주를 시켰다. 그들 중 하나가 경태를 종이에 미친놈이라고 말하자 다른 하나가 아니 경태야말로 종이에 관한 한 전문가지라고 고쳐 말했다. 시연의 핸드폰 벨이 자주 울렸고 그때마다 경태가 소주를 입에 털어넣었다. 동료들이 경쟁하듯 건네는 잔을 소화하느라 시연은 곧 만취했다. 경태가 2차로 호프집에 가자는 걸 동료들은 극구 찢어지자며 굴다리 쪽으로 사라졌고 시연은 알싸하게 취한 눈으로 경성 P&L의 간판 아래 얌전히 기다리고 있는 자동차를 걱정스레 바라보았다. 경태는 차나 한잔 하자며 방금 동료들이 사라진 굴다리 쪽으로 걸었고 시연은 술도 깰 겸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나 들어보자고 그를 뒤따랐다. 놀랐지? 경태의 방은 온통 관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가 관을 한 방향으로 정리하자 한 사람 겨우 누울 공간이 나왔다. 시연은 방금 전까지 할렐루야 식당의 유리문 밖으로 바라보던 장례식장의 높은 담벼락과 그 안으로 차곡차곡 쌓이던 어둠과 그 어둠이 흘려내보내는 듯한 차갑고 비릿한 냄새와 간혹 그 안에서 울려나오던
여자의 곡소리가 한꺼번에 떠올라 오금이 저릴 지경이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경태가 종이컵에 커피를 타다 말고 시연을 돌아보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시연은 경태가 건네주는 커피를 받지 않고 두 손을 경직된 허벅지에 대고 열이 나도록 문질렀다. 취기 때문인지 낯선 기분 때문인지 손바닥에 자꾸 땀이 고였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무서워할 거 없어. 이건 종이관이고 특허 받으려고 개발 중인 것들이야. 시연이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경태가 조심스럽게 옆으로 치워놓았던 관들이 온통 짓눌려 있었고 경태는 온데간데 없었다. 경태가 남긴 메모를 찾아볼 겨를도 없이, 아니 그에게 메모를 남길 생각도 못한 채 시연은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고 경태의 방을 빠져나가려고 했다. 발바닥에 소금 알갱이들이 밟혔다. 시연은 구두를 신으려다 말고 발바닥에 붙은 소금 알갱이 몇 알을 손가락으로 건져 올렸다. 지난밤 둘을 걷잡을 수 없이 몰아간 것은 바로 그 작고 찝찝하고 단단하고 흰 알갱이들이었다. 누구랄 것 없이 서로의 입술을 탐하게 된 것도, 누구랄 것 없이 서로의 몸을 여러 제치고 한 덩어리로 엉겨붙게 만든 것도 그 반짝이는 흰 알갱이들이었다. 그것들은 작은 유리 파편처럼 경태의 방에 널려 있다가 시연의 엄지발가락을 찔렀고, 그녀는 그렇잖아도 오금이 저리던 차에, 아니 그렇잖아도 겨드랑이며 가슴팍이며 사타구니께가 간지럽던 차에 부드러운 엄지발가락 살 밖으로 비죽이 흘러나온 붉은 피 한 방울을 보자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시연의 비명과 함께 경태가 달려들어 맹렬하게 그녀의 엄지발가락을 빨아댔고, 그때까지 억지로 짓누르고 있던 취기를 못 이기고 그녀의 가슴은 용광로처럼 들끓었다. 시연은 어제의 엄지발가락을 난처하게 바라보다가 구두를 꿰차고 경태의 작업실을 나왔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둘이 완전히 맛이 같구나. 그래, 그 자식하고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은수는 시연의 상대로 새롭게 나타난 김경태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혼? 시연은 경태와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경태가 개발한 종이관은 실용시안으로 등록이 되어 전국의 장례식장과 화장터마다 전시가 되었다. 100% 수입 오동나무와 소나무관에 비해 100% 국산 펄포를 이용한 종이관은 화장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매 효과가 컸다. 경태는 이전에는 없던 유아용 종이관까지 제작해 내로라 하는 대기업들의 디자인 제품들과 경쟁해 그의 특허 기술 3등 상인 정약용상을 거머쥐었고, 장례문화에 기여했다는 공로로 산업자원부 장관상인지 문화관광부 장관상인지도 받았다. 은수가 동양사학과 대학원 진학을 놓고 고민할 즈음 그는 공장장으로 일하던 장항동의 폐지수거 처리업체인 식영자원을 인수했고, 몇 년 내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근처 사마재질을 합병할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다. 아직도 만나? 생각보다 오래가네. 은수는 결국 대학원에 진학했고, 경태는 초록색 생명자로 판정되어 의정부 외곽에서 6개월 방위로 근무했다. 시연은 마포 대로변에 있는 오피스텔에 입주했고, 경태는 토요일 밤이면 시연의 오피스텔을 찾았다. 은수는 종종 도시락과 맥주를 사들고 와서 독일로 보존과학을 공부하러 갈 것인지, 포기하고 박물관 학예사 시험을 볼 것인지 시연과 의논했다. 그러면서 경태와의 관계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거론하면서 골치 아파했다. 어쩌다 휴일 아침 시연의 오피스텔에 들렀다가 그녀의 침대에 누워있는 경태와 마주치면 은수는 벌레 씹은 얼굴로 앉아있다 주먹으로 탁자를 세게 한번 내리치고는 나가버렸다. 그런 은수가 경태의 이름을 입에 올린 것은
우습게도 그의 사망 소식을 전할 때였다. 경태 그 자식 갔어. 종이 공장에 불이 났다나 봐. 다들 멀쩡한데 혼자 되졌다는군. 1년 전 봄의 일이었다. 그때 시연은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와 헤어진 지 3년, 아니 1년이 되는 시점이었고 그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 지 2년이 되어갈 무렵이었다. 시연은 공항을 빠져나오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도로로 쭉 걸어가 마침 다가오는 공항버스에 주저없이 올라탔다. 그리고 또 1년. 시연은 백제사 세미나에 참석차 청주에서 올라온 은수와 도시락을 배달시켜 먹다가 경태가 묻혀있는 곳을 물었다. 바로 사흘 전의 일이었다. 은수는 단무지를 콱 깨물다가 사례가 들렸는지 장기침을 요란하게 해대더니 지나가는 말처럼 슬쩍 내뱉었다. 저기 대전에 동학사 근처라던데. 아, 그건 그렇고 박 실장 알지? 지난번에 불교 동자상 연구로 책을 냈던 하계실 선배 말이야. 그 선배가 내장산에 기막히게 좋은 비구니 암자를 알고 있다고 하던데 꽃 삶은 작업도 마무리 단계라면서 거기 가서 한 일주일 머물다 오든지 고양이와 현우는 이모에게 잠시 맡기면 될 거고. 시연은 은수가 휴식 운운하며 암자를 뚱겨주는 속내를 모르지 않았다. 그동안 아무 말 없이 몇 건의 국내외 대형 아트북 합작 출판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것이 그저 평소 시연의 일욕심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은수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시연이 기획 출판한 불교 동자상과 사찰 꽃살무는 가제본 단계에서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프랑스 출판계에서 큰 관심을 보였다. 그래? 마침 며칠 생각하고 결정할 일도 있고 지난번 촬영에 협조해 주신 내소사 주지스님께 인사차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이참에 한번 들러볼까? 시연은 은수가 남긴 도시락까지 다 비우고 둥글레차로 입안을 헹구어 마시고는 자동차 키를 챙겼었다. 자세히 좀 말해봐. 어디서 누구랑 있었는지. 시연은 은수와 통화하기 위해 이틀 동안 핸드폰을 들고 암자 마당가에서 그리고 그 아래 은행나무 옆에서 서성거렸던 사실을 깜빡 잊고 은수의 꿈에 나타난 경태의 모습을 그려보려고 했다. 은수는 시연의 재촉이 마치 망가진 비디오 테이프를 가져와 재생시키기를 요구하는 것처럼 어이없는 코웃음을 쳤다. 너랑 고층 빌딩에 매달려 있었어. 거기에 있었잖아. 칠수와 만수라는 연극. 아니, 영화였던가? 너희 둘이 꼭 그 모양이었어. 그런데 꿈은 꿈인 것이 사방에는 빌딩들은 철과 유리로 만든 최첨단 공법의 빌딩들이었는데 유리 안팎이 모두 캄캄하고 너희들이 매달려 있는 빌딩만은 속이 보이지 않은 채 어렴풋이 빛을 뿜어내고 있는 거야. 꼭 외계 행성처럼 이상하다고 내가 말하자 경태 그 자식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알아? 뭘 했는데? 종이로 만든 빌딩이라서 그렇다는 거야. 죽어서도 종이 타령이야 그 자식은. 너도 알지만 난 꿈 같은 거 꾸고도 깨면서 잊어버리고 말잖아. 그런데 이번엔 이상해. 아니, 이상했어. 은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시연에게 깍듯이 누이라고 부르다가도 둘이 있으면 평소대로 너라고 불렀다. 나이로는 시연과 3살 터울이었지만 학교를 일찍 들어가 학번으로는 2년 차였는데 시연의 얼굴이 동안인데다가 키가 작아서 일가 친척은 물론이고 동네 학교 할 것 없이 보는 사람마다 은수를 오빠로 알았다. 반말은 물론이고 툭하면 동생 취급하는 은수의 시건방진 태도 때문에 중학교 때까지 무던히도 싸웠지만 이후로는 특별히 이성 친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단짝 친구로 지냈다.
경태가 끼어들어서 어색한 공백 기간이 있었지만 그 공간도 이제는 거의 다 메워지고 없었다. 꿈은 다 이상하지 뭐. 현실과 너무 똑같아도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꿈이고. 근데 얼굴은 봤어? 시연은 은수의 말에서 도무지 경태의 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어서 답답했다. 은수는 아차 실수했다는 듯이 입맛을 쩍 다실 뿐 다음 말을 잊지 않았다. 그냥 내 옆에 누가 있으니까 그 자식이라고 생각한 거지. 시연은 은수의 말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입술을 깨물었다. 그것은 은수가 아무리 시연의 상대로 경태를 부정해 왔어도 결국 인정하고 있었다는 말이었다. 그 말은 시연의 상대로 현우 생부 그리고 경태 전으로 만났던 몇몇 남자들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솔직히 말이야, 나 그 자식 얼굴 제대로 기억이 안 나. 19살 때 얼굴 말고는. 주진은 다음 날도 돌아오지 않았다. 비갠 산사의 초목들은 나른한 봄 기운을 떨치고 상큼한 여름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시연은 행자가 차려주는 아침 공양을 마친 뒤 어제처럼 산을 내려가 마을 입구 보리밭가에 차를 세워놓고 현우와 북월드의 공동 CEO 장주간 그리고 은수와 통화했다. 이모는 현우보다도 룰루인지 랄라인지 그놈의 새끼 고양이 때문에 못 살겠다고. 지난밤새 그놈의 고양이 새끼가 괴성에 벽타기를 하며 얼마나 난동을 부렸는지 혓바늘이 다 돋고 삭신이 안 쑤시는 데가 없다고 죽는 소리를 했다. 현우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잠시 후 다시 걸겠다고 하자 이모는 극구 말렸다. 괜히 애미 목소리 들으면 잘 있다가도 땡깡을 부려 싸서 안 들으니만 못해. 아서라. 시연은 일이 마무리 단계이니 곧 올라갈 거라고 노인을 달랬다. 전화를 끊고 나니 깝깝해져서 끊었던 담배를 꺼내 피워 물었다. 도랑물은 어제와 같이 쿨렁쿨렁 바퀴를 단 듯 굴러 내려갔고 마을 입구에 서 있는 3번 나무는 밤새 혼자만 폭설을 맞은 듯 새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장주가는 내주에 있을 오프닝 행사 준비로 이른 아침부터 출근해 있었다. 초대장에 시연의 이름을 넣었다고 동의 겸 확인차 전화를 걸었는데 사흘 내내 불통이었다고. 그것이 오히려 잘 되었다는 듯이 유쾌하게 알렸다. 시연은 벌컥 화를 내려다가 담배를 발로 비벼 끄며 내주 무슨 요일이냐고 묻고 끊었다. 어제 도랑 옆 논에 무자리를 내던 농부는 보이지 않았고 그 논 좌우로 도랑물이 그들 먹이 들어차고 있었다. 바야흐로 봄이 가고 여름이 시작되고 있었다. 시연은 자동차를 끌고 이 마을 저 마을 건너 다녔다. 큰애 작은애 할 것 없이 동네 아이들이 버스 정차장에 모여 버스를 기다리며 할 일 없이 장난질을 쳤다. 아이들을 태우고도 버스는 정차장에서 5분이 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버스 뒤에서 무작정 기다리다가 시연은 과일을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단지 통화 때문이 아니라 부처님에게 올릴 과일 몇 알이라도 사러 산을 내려갔다는 것이 행자복이 떳떳할 것 같았다. 과일을 살 만한 데가 도무지 눈에 띄지 않았다. 버스 운전사에게 물어보니 복흥연화 가야 과일 가게가 있다고 했다. 거기가 어디냐고 묻자 운전사는 아무 말 말고 뒤를 따라오라고 했다. 더디게 터덜거리며 굴러가는 버스를 따라가느라 5km 떨어진 복흥까지 가는데 10분 가까이 걸렸다. 삼거리 슈퍼에는 말라 비틀어진 오렌지 몇 알과 거뭇하게 끝이 말라가는 딸기, 그리고 시들시들 생기를 잃은 바나나 몇 손이 전부였다. 쓸만한 것을 몽땅 봉지에 담아가지고 암자로 돌아오다가 산 입구 보리밭가에서 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수는 어제처럼 꿈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대신 시연이 경태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데
내가 어제 경태 꿈 얘기를 해서 말인데 나도 가끔 경태 얘기하고 싶었다. 예를 들어 19살의 경태에 대해서. 은수는 출근해야 하니까 한마디로 경태가 시연에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말해보라고 했다. 시연은 싱겁게 웃을 때면 자기도 모르게 손을 꽉 쥐는 버릇이 있었다. 그녀는 주먹을 쥔 채 도락물이 번진 논을 바라보았다. 골골이 들어찬 물 기운으로 논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꿈틀거렸다. 시연은 콸콸 흐르는 도락물 앞에서 묵묵히 입을 다물었다. 오랜 시간이 주어진다 해도 경태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농담이야. 경태는 경태지 뭐겠어. 안 그래?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순진하기는. 순진이 지나쳐 맹탕이 되어도 좋으니 부디 말끔히 해탈하고 돌아오라고. 은수의 익살에 시연은 어릴 적 간지럼을 타듯 웃고 말았지만 암자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산 입구에서 경태의 의미에 한동안 붙잡혀 있었다. 19살의 경태, 아니 시연이 우연히 제외했던 23살의 경태. 그것도 아닌 마지막으로 시연을 찾아왔던 30 무렵의 경태는 무엇이었나. 그 모든 순간을 합쳐서 그는 시연에게 한마디로 무엇이었나. 난 너에게 뭐지? 경태는 방이 제대를 하자마자 시연에게 청혼을 했다. 새 도시에 아파트도 마련했고 곧 제지회사를 인수할 정도로 장항동 일대에서는 알아주는 청년 사업가였다. 시연은 고정적으로 단행본 출판사 기획팀장으로 일하면서 밤에는 언론출판 홍보대학원 과정을 밟고 있어서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서너 시간을 넘지 못했다. 물론 나의 피난처고 휴식처. 무엇보다 원기기 폭제. 그리고 원기기 폭제. 그러니까 넌 나의 천국이지. 시연은 경태가 성적인 상대로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경태도 마찬가지였다. 3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단 한 번도 서로에게 만족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 신기할 정도로 그들의 육체는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시연에게는 경태가 결혼 상대로, 아니 그가 아닌 다른 상대와도 결혼이 절실하지 않았다. 경태는 시연이 청혼을 무시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2달 뒤 거래처 미스 김과 결혼해 버렸다. 그 사이 시연이 지방 출장이 잦았기도 했지만 경태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던 터라 그런 만큼 방심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시연은 제법 오래가는 경태의 화도 풀어줄 겸 경성 P&L로 감리차 나갔다가 그의 결혼 소식을 듣고 벼락을 맞은 듯 꼼짝달싹 못하고 공장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아 올린 파지 부스러기들만 멍하니 바라보고 서 있었다. 할렐루야 식당을 지나 굴다리를 지나 경태의 오막살이 작업실 앞까지 갔다. 시연이 문 앞에 서자 문이 스르르 열리며 웬 노파가 소금 한 줌을 시연에게 호되게 뿌렸다. 고시래. 시연의 몸에서는 후두둑 후두둑 소금 알갱이들이 떨어져 내렸고 그녀의 검은 눈에서는 투명한 눈물방울이 줄줄이 흘러내렸다. 아이쿠, 이를 어쩌나? 손주놈이 장례식에 들렀다가 온다고 해서리. 액땜으로다가 고저. 노파는 손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갈고리 같은 손으로 시연의 몸을 훑어내리며 연신 사과를 했다. 시연은 괜찮다고 할머니의 억센 손을 거두어 잡으며 여기 살던 청년 어디로 갔느냐고 물었다. 아, 고 맴씨 좋은 청년 말이누? 오도 가도 못하고 거리에 앉은 나를 보고 그냥 이 집을 주고 가버렸지 않겠어. 인사라도 할래도 통 만날 수가 있어야지. 시연은 굴다리를 지나 할렐루야 식당과 장례식장을 지나 인쇄소 앞으로 경태의 파지 공장 앞으로 걸어왔다. 걸어오는 동안 어둠이 깊었고 시연의 몸에서는 이따금 소금 알갱이들이 떨어져 내렸다.
이 꽃을 내가 받아야 할지 모르겠군. 채 한 달이 되었을까? 경태가 시연의 오피스텔로 찾아왔다. 안개꽃을 한아름 들고 서 있었다. 오막살이 할머니를 찾아갔다가 시연이 왔다 갔다는 것을 들었던 모양이었다. 시연은 개의치 않았다. 결혼을 축하해줬다. 시연은 한 달 뒤 유럽으로 1년 과정에 세계 언론 출판 편집자 연수 참가차 출국한다고 알렸다. 경태는 시연의 진심을 오해했음을 시인했다. 시연은 그가 미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줬다. 사실은 그렇게 결혼해줘서 고마운 마음도 없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태는 고개를 숙였고 시연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가 밖을 내다봤다. 한강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자동차 행렬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다. 너를 한번 안아봐도 될까? 마지막으로. 경태가 고개를 숙인 채 시연에게 부탁을 했다. 시연은 경태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그의 몸에 붙어있던 안개꽃 알갱이들이 가볍게 떨어져 내렸다. 시연은 그것을 소금 알갱이들로 착각했다. 그리고는 찝찝하게 혀끝을 죄어오는 느낌에 오금을 펴지 못했다. 경태의 얼굴에 얼룩진 눈물을 보자 시연은 불처럼 뜨겁게 경태의 입에 키스를 했다. 경태와의 섹스는 신기하게도 조금도 변함없이 완벽했다. 마음이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경태는 시연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리고는 그러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고 있겠다고 했다. 시연은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끄덕였다. 만약 내가 미스 김과 이혼이라도 한다면 난 영영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라. 경태는 공항으로 시연을 배웅했다. 1년의 반은 빠르게, 나머지 반은 느리게 지나갔다. 너에게 난 뭐지? 시연이 1년 만에 연수에서 돌아와 첫 섹스를 끝내고 난 뒤 엎드려 잠이 들려는 시연의 몸을 핥으며 경태가 물었다. 시연은 꿈결인가? 소금? 내 몸이 없어서는 안 될 소금. 소금 한 줌. 이라고 중얼거렸다. 경태는 듣기 싫지 않은 대답이라는 듯 희죽희죽 웃었다. 그의 겨울, 시연은 현우 생부, 연수에서 만났던 제1보 이강일 기자와 결혼했다. 그리고 현우를 낳고 곧 성격차로 이혼했다. 그동안 파주 북시티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일부 출판사들과 인쇄 재본 업체들이 입주했다. 경성 P&L은 여전히 상항동에 남아 있었다. 경태는 여전히 거기에서 종이로 만드는 특별한 것에 매달려 있었다. 크리스마스 즈음에는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날 것이었고 미스 김은 살림 하나는 똑부러지게 잘한다고 했다. 할렐루야 식당에서 삼겹살에 소주를 마신 뒤 경태는 시연에게 토요일에 오피스텔에 가도 되겠냐고 물었다. 시연은 가방을 뒤져서 소금 알갱이를 찾아냈다. 경태는 토요일 아침마다 거래처를 들르듯 시연의 오피스텔에 왔다가 갔다. 경태와의 섹스는 7년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매번 황홀했다. 더 이상 시연에게 자기의 의미 따위는 묻지 않았다. 시연은 경태가 흥분하며 찌꺼리던 소리를 언제나 기억했다. 나는 소금, 내 몸이 없어서는 안 될 소금 한 줌이라고. 아흐. 저 꽃 이름이 뭔가요? 시연이 행자에게 물었다. 둘은 점심 공양 후 마루에 나란히 앉아 마당가에 노랗게 물결치는 연노란 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벌이 날아와 시연과 행자 사이를 오가며 웽웽 거렸다. 행자는 난제를 받아든 학생처럼 뜸을 들이다가 노란 꽃이라는 것밖에는 아직 이름을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다. 시연은 싱거운 웃음이 터지려는 것을 참으며 묵꽃인가? 혼잣말을 둘러대며 벌을 피해 마당으로 내려갔다. 묵꽃이라 하기에는
땅에 박힌 뿌리가 너무 얕아 보였다. 시연은 아침 공양 후 산을 내려갔다 온 이후로는 가로등으로 서성거리다가 은행나무 공터를 오르내리지 않았다. 대신 점심 공양 전후 법당 앞 토방가와 마당가 이쪽과 저쪽을 성심껏 걸어갔다 걸어왔다 했다. 나머지 시간은 인욕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시연이 체조 선수처럼 몸의 균형을 잡고 법당 앞 토방의 이쪽에서 저쪽까지 반복해서 걸어갔다 왔다 할 때면 행자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러다 그녀와 눈이 마주치면 행자는 부처님 공양을 들고 법당으로 걸어오던 발걸음이 엉겨서 넘어질 뻔했다. 시연은 행자가 몸을 바로 세우고 반듯하게 제 걸음을 찾도록 법당 중간에서 뒤로 돌아섰다. 그리고는 토방 끝까지 걸어가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처럼 그대로 서 있었다. 그쪽은 백화봉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었고 통나무들을 잇대어 만든 표고버섯 재배장이 있었다. 시연이 어제 저녁 공양 때 어색한 침묵을 깨뜨리기 위해 행자에게 예불을 드리는 것 이외에 하루 종일 무엇을 하느냐고 묻자 행자는 반가운 질문인 듯 수행의 하나로 백학봉에 오르기도 한다고 즉시 대답하면서 백학봉은 인근 봉우리 중에서 단연 으뜸이라고 말했었다. 시연이 내일 비가 개면 한번 올라볼까 하고 말하자 행자는 비갠 다음 날은 미끄러워 위험하니 모레 올라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시연은 주지 스님이 돌아오시는 대로 내일 아침에라도 암자를 떠날 생각이었다. 주지가 시연에게 암자를 맡기고 출타를 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행자와 단둘이 지내다 말도 없이 떠나는 것이 왠지 좋은 모습은 아닌 듯 싶었다. 내일은 스님께서 돌아오시겠지요? 시연이 마당에 자갈을 밟고 마루로 올라와 행자와 다시 나란히 앉으며 물었다. 돌아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스님께서 바쁘신가 봐요. 회의 참석이 많으신 편입니다. 시연의 동료나 후배들은 시연의 회의 열정에 신물이 난 사람이었다. 기획회의, 1차 작업회의, 1차 작업평가회의, 2차 작업회의, 최종 평가회의. 비행기에서도 열차에서도 시간만 났다 하면 시연은 노트를 꺼내고 회의록을 작성했다. 그런데 사흘 동안 암자에서 시연이 한 것은 고작 행자가 차려주는 새끼 공양을 얌전히 앉아 먹는 것과 이른 아침 산을 내려가 긴 통화를 하는 것과 법당 아래 마당을 왔다 갔다 한 것이 전부였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면 그것뿐이 아니었다. 마당까지 치솟은 고목의 높이며 대략 7, 80m는 되어 보였다. 예불 시간과 공양 시간 이외에는 암자 입구 옛 승방에 틀어박혀 자정까지 나오지 않은 행자며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지승의 행방이며 자정 무렵이면 어김없이 울어대는 귀신새의 사연이며 스님이 며칠씩 출타를 하시면 혼자 지내십니까? 그렇지요.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지 않습니다. 시연은 귀신새의 울음소리를 참다 못해 문을 열고 나와 행자가 들어있는 건너편 승방의 불빛을 확인하고 들어가곤 했다. 그러면 행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시연의 방 옆방으로 돌아왔고 시연은 그제서야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잠을 청했다. 불을 끄면 산 전체가 어둠 덩어리가 되어 시연의 몸을 덮칠 것 같아서 불도 못 끈 채 뒤척거리다가 어설프게 잠이 들곤 했다. 그러면 어느덧 새벽 4시 반, 행자의 연불 소리가 시연이 누운 오른쪽 법당에서 들렸다. 밤새 잠을 안 주무시나 봅니다. 아닙니다. 늘 불이 켜 있어서요. 무서워서 불을 끄지 못합니다. 무엇이 그리 무섭습니까? 새소리, 바람소리, 어둠, 그리고 생각이 많으시군요. 이제 견딜만 합니다.
시연은 마당에서 주워온 자갈돌을 마루에 올려놓았다. 바다에서 온 것들임에 분명했다. 짠냄새며 흰 빛깔이며 그것들에게는 바다의 흔적이 역력했다. 나이를 물어봐도 될까요? 19입니다. 친구들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고3입니다. 곧 대학에 가겠군요. 저도 내년에 승가대학에 갑니다.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하신 거겠죠? 그렇습니다. 후회하신 적은 없으시겠죠? 그렇습니다. 시연은 자갈돌을 집어 눈 가까이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았다. 행자를 옆에 두고 자갈돌을 만지며 은수를 생각했다. 은수가 오직 기억하는 19살의 친구 얼굴을 생각했다. 행자는 모를 자갈돌보다 작고 자갈돌보다 흰 소금 알갱이들의 비의를 생각했다. 그 눈부셨던 순정을. 옛 승방 앞 고목에 핀 목련이 몇 송이 지쳐 남아 있었는데 지난밤새 후두둑 떨어져 내렸다. 속절없이 주지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 아침 공양 후 산을 내려갔다 노란 참외 몇 알을 사들고 올라오면서 점심 공양을 마치고 3시경에 하산하리라 생각했다. 마음먹은 일은 다 이루어졌는지요? 멀리서도 시연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는지 주지가 지푸차를 끌고 2시경에 돌아왔다. 회의는 잘 끝내셨는지요? 시연이 반갑게 주지에게 달려가 인사를 하자 주지는 회의는 무슨 회의요? 보살님도 계시고 해서 믿고 지리산으로 꽃구경 갔다 왔습니다. 하고 허허 웃었다. 얼굴이 검붉게 그을린 것이 마지막 봄볕이 따가웠던 모양이었다. 시연은 공연히 주지의 웃음 앞에 얼굴을 붉혔다. 그나저나 왜 벌써 가려고 하십니까? 아주 여기 살려고 오신 것 아닙니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별일 없으셨습니까? 커다란 거미가 지난밤에 제 방에 나타났었습니다. 어찌 했는지요? 행사님이 달려와 마루로 밀어내셨습니다. 거미 말고 무서운 것은 없었습니까? 어둠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견딜만해졌습니다. 정들자 이별입니다. 주지가 돌아오자 정지된 시간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처럼 고요하기만 하던 암자의 활기가 돌았다. 다실에서 주지 스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나오자 행자가 물기 가득한 눈으로 마루 끝에 서 있었다. 행자가 가져다 준 고무신을 깨끗이 빨아 마루 끝에 얹어 놓고 걸레와 수건을 빨아 암자 뒷뜰에 넣을 때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시연이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께 삼배를 하고 나오자 행자가 얼른 가방을 들고 마당으로 내려갔다. 가을에 다시 오도록 하지요. 시연의 기약 없는 말에 행자의 눈에 생기가 돌았다. 시연은 그 눈빛을 보고 섣불리 책임질 수 없는 약속을 했구나. 후회로 입술을 깨물었다. 행자는 잠시라도 말미를 얻으려는 듯 자동차 유리창에 떨어져 내린 어린 은행잎들을 차근차근 걷어내 주었다. 합장을 하고 자동차에 타려다가 시연은 지난 나흘간 묵었던 암자를 힐끗 뒤돌아 보았다. 나흘간이 찰나적으로 40년과 겹쳐지는 듯했다. 마루에 어제 조약돌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함정임 작가의 소금 한 줌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입니다. 잘 지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편안한 시간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소리책방입니다.